여러분, 대한민국 암호화폐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빗썸, 우리나라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수로 비트코인 62만 개를 잘못 보냈습니다. 62만 개요,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1억 5천만 원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62만 개 곱하기 1억 5천만 원, 93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의 95%에 해당하는 돈이 이 클릭 한 번 실수로 잘못된 계좌로 날아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실감이 안 나시죠? 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4분의 1입니다.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전체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이 돈을 받자마자 현금화했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그냥 빼돌렸습니다. 새벽 시간, 누군가의 계좌에 갑자기 비트코인 수백 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여러분께 더 정확한 금융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뉴스에서 본 그 단순한 실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이면에는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이 숨어 있습니다. 2026년 2월 9일 새벽 2시 37분 빗썸 본사 긴급 상황실에는 경보음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용해야 할 새벽 시간 시스템 모니터링 팀 직원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출금 내역, 비트코인 6구역 20,000 BTC. 담당 직원은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숫자를 다시 세어봤습니다. 0이 하나 더 붙은 건 아닌지, 소수점이 잘못 찍힌 건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62만 비트코인이 출금됐습니다. 누군가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93조, 93조 원입니다. 순간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담당 팀장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건 회사가 끝나는 겁니다. 회의실 문이 박차고 열렸습니다. 임원들이 황급히 달려 들어왔습니다. 누군가는 잠옷 위에 코트만 걸쳐 입고 왔습니다. 급하게 집을 나서느라 양말도 짝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수백 수천 개의 계좌로 흩어진 뒤였습니다. 블록체인 탐색기를 열어보니 소름 끼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미줄처럼 퍼져나가는 거래 내역들.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마치 댐이 터진 물처럼 사방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벌써 현금화되어 은행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40분부터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2시 45분 첫 번째 현금화 50억 원, 2시 47분 두 번째 현금화 120억 원, 2시 50분 세 번째 현금화 200억 원, 한 임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회사가 망하는 겁니다. 아니, 업계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한 단순 실수,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 뒤에는 세 가지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왜 9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한 번에 움직일 수 있었는가? 은행이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1억 원만 송금해도 확인 절차가 3번은 나옵니다. 그런데 93조 원이 클릭 한 번에? 둘째, 왜 받은 사람들은 이게 실수인 줄 뻔히 알면서도 현금화했는가? 양심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법의 문제입니다. 더 정확히는 법의 공백 문제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여러분의 디지털 자산은 과연 안전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들이 거래소 지갑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과연 안전할까요? 이 영상 하나면은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암호화폐 시스템의 치명적 맹점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법도 알게 되실 겁니다. 시기를 2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4년까지만 해도 빗썸은 대한민국 암호화폐 거래소 중 상위권이었습니다. 업비트 다음으로 큰 규모였죠. 하루 거래량이 수조 원에 달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빗썸을 믿었습니다. 국내 대형 거래소니까 안전하겠지. 자, 시스템이 탄탄하겠지. 설마 큰 문제가 생기겠어? 실제로 빗썸은 대외적으로 이렇게 홍보했습니다. 다중 보안 시스템 완비, 콜드 월렛 95% 이상 보관, 해킹 방지 시스템 완벽 구축. 투자자들은 안심했습니다. 50대, 60대 은퇴자들도 하나둘씩 암호화폐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은행 이자로는 먹고 살 수 없어 비트코인에 투자해야지. 한 60대 투자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저는 2023년에 퇴직금 3억 원 중 1억 원을 비트코인에 투자했습니다. 빗썸 계좌를 만들고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죠. 하지만 주변에서 다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빗썸이 큰 회사니까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24년에 빗썸 고객센터를 떠올려 보십시오. 전화벨이 울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빗썸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비트코인 출금을 신청했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벌써 2시간이 넘었는데요. 고객님, 보안을 위해 다단계 인증과 검토를 거치고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고객님의 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고객은 투덜거리면서도 안심합니다. 그래, 보안이 철저한 거구나. 그런데 2026년 2월 9일 새벽에 빗썸 시스템은 어땠을까요? 클릭 한번. 93조 원 송금 완료. 검토 절차? 없습니다. 승인 프로세스?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보안 확인? 생략됐습니다. 그냥 나갔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1만 원짜리 물건 살 때도 결제하시겠습니까? 확인 버튼을 2번 누릅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10만 원짜리 옷 살 때도 정말 구매하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런데 93조 원이 확인 절차 없이 그냥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받은 사람들 중 일부는 이게 명백한 실수인 줄 알면서도 즉시 현금화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모 씨, 38세. 평소 암호화폐 투자를 하던 그는 새벽에 휴대폰 알림을 받았습니다. 비트코인 입금 100 BTC. 그는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100 BTC, 시가 150억 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분명 실수야. 내가 산 적도 없는데 갑자기 100개가 들어왔어? 이상한데. 고객센터에 연락해야겠어?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순간적으로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150억. 이걸 팔면 아파트 3채는 사겠는걸? 그의 머릿속에서 천사와 악마가 싸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돌려줘야 해. 이건 내 돈이 아니야. 악마가 속삭였습니다. 일단 팔아. 나중에 돌려달라고 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 결국 악마가 이겼습니다. 새벽 3시, 그는 비트코인 거래소에 매도 주문을 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10분, 150억 원이 그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핸드폰 화면에 찍힌 잔액을 보는 순간 그는 현실감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새벽 3시 15분, 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추적당할 거야. 그는 서둘러 그 돈을 여러 계좌로 분산시킵니다. 자기 명의 계좌 3개, 가족 명의 계좌 2개, 친구 명의 계좌 1개. 새벽 4시, 빗썸에서 긴급 공지가 떴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한 비트코인 오송금 발생, 해당 코인 즉시 반환 요청. 그는 핸드폰을 껐습니다. 모른 척하자. 나중에 변호사 선임해서 버티자. 빗썸이 사태를 파악했을 때는 이미 수십억, 수백억이 현금화된 뒤였습니다. 담당팀에서 급하게 거래 내역을 추적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코인은 현금이 됐고 현금은 수십 개 계좌로 쪼개져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왜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 없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암호화폐의 비가역성 때문입니다. 은행 송금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실수로 보낸 돈도 은행에 연락하면 일정 시간 내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송금 오류 정정 제도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계좌를 동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다릅니다. 한번 전송된 비트코인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게 블록체인의 핵심 원리입니다. 불변성, 비가역성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블록체인은 분산 원장 기술입니다. 한 번 기록된 거래는 전 세계 수만 개의 노드에 동시에 저장됩니다. 이걸 되돌리려면 전 세계 노드의 51% 이상을 동시에 해킹해야 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블록체인을 만든 사람들은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누구도 조작할 수 없습니다. 한 번 기록된 거래는 영원히 남습니다. 은행처럼 거래를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장점이라고 선전했습니다. 정부도, 은행도, 그 누구도 여러분의 거래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점이 지금은 최대의 약점이 돼버렸습니다. 실수로 보낸 93조 원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법의 공백 때문입니다. 일반 은행에서 실수로 돈이 잘못 입금되면 법이 명확합니다. 민법 제7441조, 부당이득 반환 의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받은 사람은 법적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355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판례도 명확합니다. 2019년 대법원 판결. 은행 착오로 입금된 돈을 인출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암호화폐는 어떻습니까? 자, 법원 판례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판사는 이건 재산이 아니라 데이터라고 합니다. 어떤 판사는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판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라고 애매하게 표현합니다. 2022년 서울중앙지법 판결. 암호화폐는 재산적 가치가 있으나 재물로 볼 수 없다. 그럼 뭡니까? 재산인데 재물이 아니라고? 2023년 대법원 판결. 암호화폐도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그럼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까?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 틈새를 노렸습니다. 일단 받고 보자. 법적으로 애매하니까 나중에 변호사 선임해서 버티면 되지. 횡령죄? 암호화폐가 재물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한데 무슨 횡령이야? 기껏해야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나 당하겠지. 그것도 빗썸이 일일이 소송 걸어야 하는데 수천 명 상대로 소송하려면 몇 년 걸릴 거야. 그 사이에 돈 빼돌리면 그만이지. 실제로 증권가 법률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빗썸이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해도 횡령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결국 민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수천 명을 상대로 소송하려면 시간도 돈도 엄청나게 듭니다. 변호사 수임료만 해도 수백억 원입니다. 제 소송 기간은 1심에서 3심까지 최소 3년입니다. 그 사이에 돈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다른 자산으로 바뀔 겁니다. 부동산으로 바꾸고 명의를 배우자나 자녀로 돌리고 일부는 현금으로 금고에 보관하고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제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표면적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빗썸은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오류라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관계자들의 증언과 내부 문서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빗썸은 콜드월렛, 즉 오프라인 저장소에서 하셜렛, 온라인 거래용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작업을 할까요? 암호화폐 거래소는 보안을 위해 고객 자산의 대부분을 콜드월렛에 보관합니다. 자,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저장소입니다.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고객들이 출금하거나 거래하려면 하셜렛에 코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콜드월렛에서 하셜렛으로 일정량을 옮깁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째, 이동할 수량 입력. 예를 들어 1000 BTC. 제 둘째, 다중 승인. 최소 3명 이상의 관리자가 각자의 보안 키로 승인해야 합니다. 마치 핵무기 발사 버튼처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열쇠를 돌려야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셋째, 보안 검증. 2단계 인증, OTP 인증, 생체 인증까지 거칩니다. 넷째, 최종 확인. 정말 1000 BTC를 전송하시겠습니까? 확인 메시지가 3번 뜹니다. 다섯째, 전송 후 로그 기록. 누가 언제 얼마를 어디로 보냈는지 모든 기록이 블록체인에 영구 저장됩니다. 그런데 2월 9일 새벽은 달랐습니다. 시스템 업데이트 중이었습니다. 새로운 보안 프로토콜을 설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보안을 강화하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업데이트 과정에서 일부 보안 프로토콜이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잠깐만 꺼놓고 업데이트 끝나면 다시 켜면 되지. 담당 개발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새벽 2시 30분 담당자가 콜드월렛에서 하셜렛으로 비트코인을 옮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숫자를 입력하는 창이 떴습니다. 그는 1000을 입력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미끄러졌습니다. 620천죠? 평소 같으면은 여기서 확인창이 3번 떴을 겁니다. 제 692,000 BTC를 전송하시겠습니까? 이는 전체 보유량의 85%입니다. 정말 진행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날은 보안 프로토콜이 꺼져 있었습니다. 확인 창이 뜨지 않았습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엔터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93조 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5초 후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화면에 진행바가 떴는데 평소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로그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6개월 BTC 전송 중. 안 돼. 그는 급하게 취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블록체인 거래는 시작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습니다. 93조 원이 클릭 한 번에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실수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더 깊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93조 원어치 비트코인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까? 왜 한 사람의 실수로 그 모든 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까? 왜 보안 프로토콜을 끄고 작업했습니까? 일반 은행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은행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1억 원 이상 송금하려면 지점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10억 원 이상은 본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100억 원 이상은 이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1000억 원 이상은 이사회 전체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크면 클수록 승인 단계가 많아집니다. 93조 원을 송금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보고가 올라갈 겁니다. 이제 빗썸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93조 원 송금에 필요한 승인 절차는 개발자 한 명의 엔터키. 여기에 답이 없었습니다. 금융감독권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암호화폐 거래소는 은행이 아닙니다. 금융회사도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정보통신업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적용되는 엄격한 보안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은행은 전산 시스템 변경할 때 금융감독원에 사전 보고해야 합니다. 보안 프로토콜 변경도 승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은행은 자산 규모에 따라 최소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고객 예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 준비금으로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는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수천만 원 수억권이 보관된 곳이 법적으로는 IT 회사일 뿐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와 똑같은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됩니다. 이제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빗썸 경영진 회의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2024년 어느 날 경영진 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2025년 IT 예산 편성이었습니다. IT 담당 이사가 보고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보유 자산 가치가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작년 대비 3배 증가했습니다. 재무 담당 임원이 기뻐합니다. 좋습니다. 수익이 크게 늘었군요. IT 담당 이사가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산 규모는 3배 늘었는데 보안 시스템은 그대로입니다. 업그레이드가 시급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현재 우리 다중 승인 시스템은 3인 승인 구조입니다. 100조 원 자산을 관리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최소 5인 승인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올해 예산으로 500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재무 담당 임원이 말합니다. 매일 500억? 너무 많은데요. 작년 IT 예산이 200억이었는데 2.5배나 늘리자고요. 하지만 자산 규모가 3배 늘었습니다. 보안 투자도 비례해서 늘려야 합니다. CEO가 끼어듭니다. 다른 거래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비트는 작년에 보안에 8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코인원은 300억 원입니다. 우리보다 작은 코인원도 300억을 쓴다고요? 그럼 우리도 최소한 재무 담당 임원이 끊습니다. 안 됩니다. 올해 주주 배당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IT 예산은 250억으로 제한하십시오. 50억만 증액합니다. 하지만 다중 보안 승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됐습니다. 그냥 기존 시스템 유지하면서 패치만 하십시오. 큰 사고만 안 나면 됩니다. 다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IT 담당 이사가 한숨을 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100조 원의 자산을 보관하는 회사가 보안에 쓰는 돈은 그 0.05%인 500억도 아까워합니다. 자산의 0.025%인 250억만 쓰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1억 원어치 현금이 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금고를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사실 겁니다. 얼마짜리 금고를 사시겠습니까? 최소한 100만 원, 200만 원짜리는 사실 겁니다. 1억 원의 1%입니다. 그런데 빗썸은 100조 원을 보관하면서 그 0.025%인 250억만 보완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책임 구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고객 예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돌려줍니다. 국가가 보호합니다. 은행장은 어떻게 됩니까?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당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제재를 받습니다. 임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고객 자산을 잃어버리면 아무 보호도 없습니다. 투자자 본인 책임입니다.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한 손실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거래소 대표는 어떻게 됩니까? 사과문 한 장 올리고 끝입니다. 죄송합니다.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처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시스템 오류라고 하면 경과실입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민사 책임, 약관의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당사는 시스템 오류, 해킹,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손실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거래소 입장에서는 보안에 돈을 많이 쓸 이유가 없습니다. 사고가 나도 법적 책임이 제한적입니다. 시스템 오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2030년 어떤 세상이 올까요? 제가 3가지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규제 강화입니다. 이게 일어날 확률은 40% 정도로 봅니다.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도입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도 은행 수준의 보안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다중 승인 시스템 의무화,
AI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구축, 정기 보안 감사 실시, 고객 자산 분리 보관이 의무화됩니다. 거래소 자체 자산과 고객 자산을 완전히 분리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자, 회사가 망해도 고객 자산은 보호됩니다. 일정 금액 이상 예금자 보호 제도가 생깁니다. 암호화폐 예금보험공사 같은 기관이 만들어집니다. 5천만 원까지는 국가가 보장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투자자들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50대, 60대 은퇴자들도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들은 비용 부담으로 수수료를 올립니다. 현재 거래 수수료가 0.5%인데 0.2%로 오릅니다. 4배 인상입니다. 소형 거래소들은 규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습니다. 현재 30개 정도 되는 거래소 중 5개 정도만 살아남습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정도만 남을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자율 규제입니다. 이 확률은 30% 정도입니다. 정부는 강제 규제 대신 업계 자율에 맡깁니다. 대신 업계가 자체적으로 보안 기준을 만듭니다. 한국 디지털 자산거래소 협회 같은 기구를 만듭니다. 거래소 간 상호 감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한 거래소에서 사고가 나면 다른 거래소들이 공동으로 조사합니다. 보안 등급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등급에 따라 거래 한도가 달라집니다. A등급 거래소에서만 1억 원 이상 거래가 가능합니다. 사고 발생 시 공동보상 펀드를 운영합니다. 모든 거래소가 수익의 일정 비율을 펀드에 적립합니다. 사고가 나면 이 펀드에서 피해자들에게 일부 보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투명성은 높아집니다. 제 거래소들이 서로 견제하니까 큰 사고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자율 규제는 결국 권고 수준입니다. 강제성이 없습니다. 거래소가 안 지키면 협회에서 퇴출시킵니다. 하지만 협회에 가입 안 한 거래소는 그냥 영업합니다. 사고가 터져도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펀드 규모가 1조 원인데 사고 규모가 93조 원이면 피해자들은 1% 정도만 돌려받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현상 유지입니다. 자, 이것도 30% 확률입니다. 정부도 업계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갑니다. 빗썸 같은 사고가 또 터집니다. 2027년에는 업비트에서, 2028년에는 코인원에서, 2029년에는 또 다른 거래소에서 투자자들만 피해를 봅니다. 자기 책임이라는 말만 되풀이됩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투자는 본인 책임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하신 거 아닙니까? 언론에서 며칠 시끄럽다가 잠잠해집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사고가 터질 때까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시나리오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 번째 시나리오 확률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규제를 만들려면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규제법? 지난 5년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네, 통과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거래소는 규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규제하면 혁신이 죽습니다. 투자자들도 반대합니다. 규제하면 수수료만 오릅니다. 정치인들도 애매합니다. 암호화폐 투자자가 500만 명입니다. 표가 됩니다. 강하게 규제했다가 다음 선거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오든 준비된 사람과 준비 안 된 사람의 격차는 벌어집니다. 2030년에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A그룹이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문해력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거래소 보안 등급을 확인합니다. 자, 투자하기 전에 이 거래소 보안 시스템이 어떻게 되지? 물어봅니다. 다중 승인 시스템이 있는지, AI 이상 거래 탐지가 되는지, 정기 보안 감사를 받는지 확인합니다. 자산을 분산해서 보관합니다. 한 거래소에 전 재산을 넣지 않습니다. 3군데, 4군데 나눠서 보관합니다. 콜드 월렛을 활용합니다. 자, 장기 보유할 코인은 거래소에 두지 않습니다. 자, 자기 지갑으로 옮깁니다. 해킹 걱정, 자, 거래소 파산 걱정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전하게 자산을 증식합니다. 2025년에 1억 투자해서 2030년에 5억이 됩니다. 자, B그룹도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큰 거래소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보안이 어떤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광고 많이 하는 곳, 주변에서 많이 쓰는 곳에 가입합니다. 모든 자산을 한 곳에 보관합니다. 귀찮은데 여기저기 나눠서 뭐 해? 그냥 여기 몰아넣자. 보안 설정을 방치합니다. 2단계 인증 안 합니다. 그거 하면 로그인할 때마다 번거로워. 출금 한도 설정 안 합니다. 나중에 급하게 돈 빼야 할 수도 있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전 재산이 증발합니다. 2025년에 1억 투자했는데 2027년에 거래소 사고로 0원이 됩니다. 두 그룹의 차이는 지식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디지털 금융 문해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93조 원 오송금 사건을 통해 디지털 자산 시대의 치명적 맹점을 마주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시스템 오류였습니다. 직원 한 명이 숫자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규제 공백이었습니다. 93조 원을 관리하는 회사가 IT 회사로 분류되어 금융 규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책임 회피 구조였습니다. 사고가 나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실천 방안 첫 번째, 거래소를 분산하십시오. 모든 자산을 한 거래소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최소 생군데에 나눠서 보관하십시오. 업비트의 40%, 빗썸의 30%, 코인원의 30%. 한 곳이 터져도 전체를 잃지 않습니다. 실천 방안 두 번째, 콜드월렛을 활용하십시오. 장기 보유할 암호화폐는 콜드월렛에 보관하십시오. 하드웨어 지갑 가격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여러분의 수천만 원 자산을 지키는 보험료라고 생각하십시오. 레저 나노, 트레저,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USB처럼 생긴 작은 기기입니다. 여기에 암호화폐를 저장하면 인터넷에서 완전히 분리됩니다. 해킹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천 방안 세 번째, 정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최소 월 1회, 보유 자산을 확인하십시오. 거래 내역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지 않은 거래가 있는지, 출금 내역이 이상한지 체크하십시오. 출금 한도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하루 출금 한도를 1,000만 원으로 설정해 놓으십시오. 해킹당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인증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체크하십시오. OTP, 생체 인증, 이런 거 귀찮아도 꼭 설정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돈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 디지털 자산 시대는 이미 왔습니다. 은행 예금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없는 시대입니다. 1년 예금 금리가 3%인데 물가 상승률이 4%면 실질적으로 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 주식,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당연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무지와 방심은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30년 모은 돈이 클릭 한 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작게나마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암호화폐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거래소를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직접 지갑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콜드월렛 완벽 사용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50대, 60대 분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 여러분이 직접 지키십시오. 감사합니다.